솔직히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용이하고 접근성 좋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한국 주식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아직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유동성 풀리는 거는 미국도 많이 풀리는 건데 한국 투자 아니면 미국 뭐 소위 말하는 미국장 투자 뭐가 더 낫냐라는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미국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네. 솔직히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용이하고 접근성 좋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한국 주식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우상향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또 한국 주식만의 매력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국 주식의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국에 지금까지 만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저는 서서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이 커지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솔직히 뭐 제가 아까 전에 인터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인식이 좋아요. 근데 주식시장 인식이 안 좋습니다. 벌써 이제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인식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식 개선이 이제 이루어진 지점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봐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증권시장 활성화는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시대적 당면 과제에 이제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우려하시냐면 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뭐 주식시장 부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라든지 여론을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 같다. 실제로 세금도 부과한다 했다가 막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네. 네, 일단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거 그럼 또 정권 바뀌거나 그러면 또 말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똑같이 계속 주식시장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표심이랑 직결이 됩니다. 이제 그 각 대통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귀 기울이고. 그 이유 자체가 부동산 정책 잘못 냈다가 그냥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이게 들고 일어나서 욕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뭐 높은 것도 어찌 보면 미국의 좀 투자 유입이 잘 되는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쏠렸던 그런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대로 이렇게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은 뭐 달러도 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장에 있는 돈들이 좀 한국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국장이 유리하다. 뭐 이런 논리는 또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조기 긴축 종료한다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또 금리 인하지만 유동성이 진짜 시작이거든요. 돈 푸는 게. 그래서 아직 뭐 돈을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긴축 종료가 시사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유리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미래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한국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제 매매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형님 이제 우량주 개념으로 우량 시장으로 좀 본다면 한국은 이제 중소형주 개념의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다가 돈이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처.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우량주로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금 가지고 난 이미 수익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가지고 나는 한 500억 정도는 이미 벌어놨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00억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만 매매해도 뭐 아무리 손실이 나봤자 반토막 나봤자 난 여전히 250억 수익 중이잖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 가지고 또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애초에 몸집이 작잖아요. 그 수익금으로만 내려와도 이제 순식간에 이제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우량주들하고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머징 마켓으로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뭐 솔직히 한국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수가 지금 한 4천인데 뭐 한 5천이나 6천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지수만으로도 지금 25% 오르는 거거든요. 25%에서 뭐 50% 가까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2,400, 500일 때 그냥 지수에 투자해놨어도 2배 벌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다 종목 골라가지고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빨빨빨빨 했지만 뭐 맞춘 분들 몇 명 빼고는 오히려 막 지금 손해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아예 그냥 그 한국 주식 지수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 코스피 불장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주식잔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인당 평균 손실이 지금 931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장에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한국 시장이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사이클 흐르는 거는 비슷하게 가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먼저 가면 한국은 따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부가 조금만 되면 한국이 더 쉽기도 해요. 네. 사이클 따라서 매매하는 거는. 미국은 그냥 이제 공부가 좀 안 된 채로 그냥 지수 투자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사이클에 조금 타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이렇게 손실 난 것도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체, AI 여기만 가니까. 근데 우리가 반도체가 이미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네? 이미 그때는 미국 주식 AI 종목 엄청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한국 주식 반도체만 들어갔어도 안 늦었는데 사실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들어간다든지 뭐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손실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내가 좀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내가 아직 너무 초보자라 그냥 안정감 있게 지수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수익률 측면을 또 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 또 워낙에 좋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 주식은 이제 단기간에 한번 치고 가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좀 메리트로 보시면서 공략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고점 논란 이런 얘기들도 뭐 항상 막 나오는데 그 AI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고점 구간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401k 제도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저는 고점 논란이 있기가 엄청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그냥 진짜 세계대전이 난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네. 간혹가다 폭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최근에 솔직히 AI가 고점 논란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IT 버블이랑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IT 버블은 진짜 제약바이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적 하나도 안 나고 뭐 사이트 개설했다고 그냥 주가 급등하고 실체가 없는데 환상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실체가 있고 기업들이 그렇다고 지금 되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수요 대기가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 물량을 쳐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고점이라고 한다라는 게 지금 아직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401k 제도라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그 퇴직연금 쪽에서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 좀 빗대고 싶냐면 김승호 회장님인가요? 그 네. 돈의 속성 네. 책 쓰신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그 돈의 성질이다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한 번에 버는 큰 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힘이 엄청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걸 좀 공감하고 또 사업하시고 하시니까 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장기 우상향이 가능했던 건 조직적인 심지어 천문학적인 큰 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빠지면 빠지든 오르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의 노후,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노후가 주식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서든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안건이고 이걸 내리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탄탄하게 계속해서 유입될 그 금액 자체가 미국이라는 그 천조국 국가의 국부가 주식시장으로 계속 꾸준히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의 이제 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의 변함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만약에 그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때부터는 미국 수준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4천이어도 실질적으로 다른 워낙 예전에 눌려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랬던 거지 지금도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저의 생각인데 결국 미국이 그렇게 장기 우상향을 했던 데 있어서 그런 조직적인 큰돈, 그 미국 국민들의 그 퇴직연금이 작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걸 모두 이해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인들도 국가 단위에서도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냥 네. 연금제도라는 게 요즘에도 좀 말이 많잖아요. 이걸 받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도 말이 많고. 근데 예전을 생각하면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처럼 우리 이제 연금 걷어가지고 강제로 여러분들 네. 노동해가지고 번 돈에서 월급에서 얼마 정도 비중으로 떼서 주식시장에 넣을 겁니다. 이러면 그때 과연 국민들의 인식이 그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매우 이제 일정한 비중 꽤 적지 않은 비중을 그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퇴직연금을 조직적으로 계속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밀어넣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한국도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국가 단위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B2 소위 말하는 이제 국장의 지금 분위기가 또 좋다 보니까 막 신용까지 써가지고 뭐 레버리지 쓰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건 아니지만 지수 레버리지는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지수 레버리지. 지수 2배. 지수 레버리지. 왜냐면 2,400대 2배 레버리지 들어갔으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맞아요. 벌써 지금 뭐 150% 막 벌었어요. 네. 제가 이제 레버리지 네. 그또 이제 말씀해 근데 지수는 안정적이니까 그쵸. 이런 거에는 한번 레버리지를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은 너무 위험해도. 맞아요. 만약에 정말 그 이제 주식시장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밀어넣는 그런 네. 구조로까지 간다라면 그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꽤나 큰 시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수도 변동성이 꽤나 큰 시장이어서 아직은 저는 좀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걸 만약에 굳이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갚을 능력만 있으면 반대 매매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장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증권시장 그 제도 안에서 레버리지 신용 이런 걸 쓰시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컨트롤만 가능하시다면 지수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뭐 장기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부동산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국 주식은 진짜 부동산처럼 장기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실체가 있는 건데 물론 주식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긴 하지만 고위험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으로만 하시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높은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는 투자는 수익률로 승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레버리지 뭐 주식이랑 비교도 안 되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정말 레버리지를 아예 안 쓴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뭐 요즘에 조금 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약간 또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데 그 한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부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을 좀 피신을 좀 시켜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길면 6개월 뭐 짧으면 한 두세 달 안에
유의미한 어떤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된다면 어떤 뭐 원인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을 그 전략적으로 구비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을 어떤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일정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어떻죠?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그나마 해칭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금이다 보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칭해 주잖아요. 그래서 금이 절대적인 가격으로 이거를 돈을 벌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을 통해서 내가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라는 관점. 비상 상황은 현금만으로 대비하면 가치가 그냥 떨어지는 게 확정이니까 이거는 네. 금이랑 좀 믹스해가지고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구비해 놓으라고 많이 언급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전마진 경제적 에어백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현금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금이랑 반반 섞어가지고 자산을 구성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 조정이 올 만한 뭐 그런 요소들은 당장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저는 그걸 이제 결국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올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앞으로 이제 증시 사이클 이해하는 거 10년, 20년 이건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이제 써먹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이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당황을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알게 됐어요. 네. 그럼 금리 인하가 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금리 인하 다시 말해서 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피봇을 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올리던 걸 내리는 걸로 바꾸거나 내리던 걸 올리는 네. 걸로 바꾸는 거. 방향 전환을 하는데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거,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은 결국에는 그냥 뭐 이유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근데 네. 우리가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가 안정이 되면서 최대 고용, 다시 말해서 경기를 좋게 한다.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낮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럼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은 하는 게 뭐냐? 그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하냐를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핵심 명분이 있고 보조 명분이 있어요. 그럼 핵심 명분은 무엇이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준금리 인상할 때도 인하할 때도 핵심 명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큰일 났다가 돼야 됩니다. 네. 야, 우리 지금 괜찮아 뭐 이러니까 뭐 해도 돼가 아니라 야, 큰일 났어. 지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명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핵심 명분은 뭐가 큰일 났다고 해야지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엄청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눌러야 돼.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네. 누르자. 이게 이제 핵심 명분입니다. 근데 보조 명분은 뭐냐? 야, 요즘 경기가 좋아. 물론 네.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많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누르더라도 물가가 더 심각해. 네. 경기 좀 포기하더라도 물가 잡는데 포커스 맞춰서 금리 인상하자.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그게 있다. 핵심적인 명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한다. 거의 뭐 이거는 네네. 웬만해서는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반대입니다. 금리 인하는 반대로 작용하니까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무엇이냐?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경기가 이제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가 뭐겠어요? 불경기입니다. 야, 우리 지금 경기 큰일 났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야, 이거 당장 안 살리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네. 경착륙이야. 이거 패닉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불경기 해결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하자.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조 명분은 물가 안정. 야, 물가 이 정도면 안정됐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CPI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물론 셧다운 때문에 지금 지표 발표가 여러 가지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직전에 발표됐던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상 진짜 박살이 났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험 특히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던 파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세 명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뒤로 밀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매파적 인하를 한 거예요. 네. 이거는 금리 인하 행동은 하는데 물가 올라갈까봐 말로는 이제 잡은 겁니다. 불경기 모멘텀이 지금 시장이 팽배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거의 어지간하면 그냥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가? 너무 안 좋죠.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투자 시장이 왜 좋아? 금리 인하해서 돈이 풀리니까요.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경기 안 좋으면 또 물가도 떨어지잖아요. 요즘 유가가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의 수익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또 호경기를 불러오고 이러한 사이클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구도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 분석 저는 항상 못 맞추는 게 전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네. 하냐. 근데 그럼 증시 분석을 왜 하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뭐겠네를 내다보는 거죠. 네. 우린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투자 시장을 활성화될 거야. 금리 인하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금리 인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리세션 컷이라고 얘기하고 인슈런스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세션 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컷은 보험성 인하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큰일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중앙은행은 특히나 막 충격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스무스하게 이제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냥 매도 빨리 맞자. 그냥 한번 무너졌다 그냥 빨리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자. 시원하게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연준은 그걸 추구하진 않기 때문에 보험성 인하를 좀 합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진 않아. 좋아. 근데 앞으로 나빠질 것 같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계속 네. 이러네. 그러니까 미리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해놓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2024년 말에 했던 게 인슈런스 컷입니다. 사실상 그때 경기 실제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됐는데 했다고 실제로 욕도 좀 먹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보험성 인하를 했고 관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결했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이걸 인슈런스 컷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 솔직히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는데 지금 리세션 컷으로 보자는 이제 의견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경기가 고용이 완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침체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인데 그럼 이제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질 건 알겠는데 리세션 컷이 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오히려 막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2단계, 3단계 인하하면 오히려 증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오히려 공포감이 생긴다.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네.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2단계씩 내리는 거야? 3단계씩 내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시장에 패닉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리세션 컷이 오든 인슈런스 컷이 오든 최종은 뭐다? 최종 단계는 결국 시장 상승이라는 겁니다. 만약 리세션 컷이 온다라고 하면 충격을 받았다가 엄청난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인슈런스 컷은 무난한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세션 컷은 단기간에 부셨다가 급등하느냐, 인슈런스 컷은 무난하게 우상향하느냐. 결과는 같지만 리세션 컷이 올 수도 있으니 그로 네. 인한 증시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걸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리세션 컷이 이미 와버렸다면 사실 겁낼 건 없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과 뭐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점은 리세션 컷으로 인한 폭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 대비가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 주식 투자는 해야 하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대비를 하는 거지 뭐 저게 온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기준 금리 인하의 기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상승세를 예측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지금 업종부터 어떻게 지금 좀 순환할 건지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할지 말지. 요거는 이제 항상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실수를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